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세법, 증치세, 영업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그리고 나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토지증치세까지 쭉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회사법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어떤 회사 제도가 있고 장단점이 뭔지 한번 이번 시간부터 회사법 확인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 59페이지 열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에 가시면 한중조세협약도 같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것까지 같이 카피해놓고 보실 때가 됐어요. 예, 한중조세협약 같이 출력해놓고 같이 봤으면 효과는 더 좋아질 겁니다. 일단 회사법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 예,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예. 보시면 회사법 1번 회사법, 또 1번 외국인 직접 투자 회사의 종류하고 1,1 외상 독자 투자 기업. 일단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근데 합자 기업 옆에 다 구자라고 써 있죠? 그게 예, 중국어 하시는 분 좀 처음 보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구자가 옛날 구자예요. 우리 번체자로 쓴 구자, 오래된 구자인 건데 다 구자가 붙어 있어요. 합자기업에도 구자 붙어 있고 합작기업에도 구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외상투자, 독자 투자기업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말하면 옛날 법이 돼버렸어요. 2020년 1월 1일자부터 해서 새로 외상투자법이라고 해서 법률이 나오면서 이 회사법이라서 지금 독자투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이 옛날 법이 돼버렸는데 과도기간으로 해서 저 맨 아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59페이지 아래 주석 뭐라고 써 있어요? 5년간 유예기간을 둬요. 그래서 이전에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독자투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5년 이내로 회사의 형태를 다시 바꾸어서 영업집주를 새로 받아야 돼요. 그 유예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이런 단어가 정리가 돼요. 그냥 외상투자기업으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예,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어버리고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이런 말 없어져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2020년대에 살고 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남았어요. 대통령 임기 같이 똑같이 5년을 한 번 더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일단 알아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오면 옛날 법이다 라고 그냥 가볍게 받아치더라도 알고 받아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지난 법인데 그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배울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투자 독자기업 보시면 독자, 예, 홀로 독자죠. 저게 중국어로 쓴 홀로 독자예요. 그 다음에 자는 아들 자자 아니에요. 독자 아들 자자 아니고 무슨 자자예요? 자본 할 때 자자예요. 그래서 돈을 혼자 다 낸 회사다라는 이야기예요. 외국인이 돈을 혼자 다 낸 회사를 외상 독자 투자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본사에서 중국 회사 만드는데 100% 다 한국 본사가 투자했다. 외상 독자 투자 기업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법률 관계가 복잡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한국 본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특징 내용 보실 거 별로 없어요. 내용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100% 지돈 내고 중국 경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예, 별 내용 없죠. 그 다음에 특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별거 없다. 자본 소유권 외국인에 의해서 외자로 충당됐다. 외국인 자본이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대출 관련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투자자가 중국에서 대출받아 설립 시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본인 신용으로 획득한 자금에 예, 무시하세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법률적 지위다. 독립적으로 법률적 지위가 있다. 예, 이거 지금 법인이죠. 네. 한국 본사의 지점이나 대표처가 아니라 독립된 법인 하나의 엔터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법정 대표인 따로 있어야 되고 혼자
단독으로 계약할 권리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나의 생명체다. 단독 법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디 법인이에요? 당연히 중국 법인이죠. 중국 법인이죠. 그래서 한국 회사라고 그냥 우리 통상 이야기하는 게 그 한국 회사. 뭐 친구가 취업했어 중국에서. 예, 중국 회사래, 한국 회사래.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죠. 예, 그건 한국 계회사, 한국 자본회사냐 그 말한 거고, 당연히 한국에서 본사에서 돈 투자해서 중국에 설립한 회사, 당연히 중국 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독자적 경영관리, 이거 금방 똑같은 말이죠. 혼자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경영 방침,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혼자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자적인 경영관리. 별 내용 없어요. 네, 특별한 내용 없고요. 1,2 합자기업 있고요. 우리 글씨부터 볼게요. 합자기업, 자본을 합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합작기업 있어요. 예, 기억 하나만 더 들어갔죠? 한글 보면 합자와 합작이 있어요. 예, 그래서 흔히들 많이 실수하시는데, 예, 이 차이는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합자와 합작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합자기업을 보는데요. 내용, 합자기업에서 내용이에요. 합자, 무슨 말이죠? 자본을 합쳤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중국인 투자자, 중방하고 자본을 합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내용을 볼게요. 위 법률에 의거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인 내 투자 파트너가 중국인이 공동으로 자본 출자하는 회사를 합자 기업이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공동 경영, 공동 손익분배, 공동 리스크 분담, 뭐 특별히 눈에 거슬리는 단어 없죠?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는 대로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25% 미만이면 안 됨, 이런 말 갖고서 많은 분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예. 한국 회사가 10%만 출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합자를 못 하는 건가요? 라고 가끔 많이 질문하세요. 예, 이거 출자 돼요? 안 돼요? 한국에서 1%만 돈 보낸대요. 아니면 지분율 10%만 돈 출자한답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런데 그럼 뭐가 안 돼요? 합자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자본이 25%가 안 된다면 1% 같은 거 해놓고 1%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1% 출자했다고 합시다. 1%.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가 외국인 기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좀 낯간지럽죠. 중국에서도. 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2007년 말까지 중국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법인세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자기업 법인세법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외자기업 법인세법이 다르게 있었어요. 그러면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을 뭘로 인정하냐? 지분율로 인정했었다고요. 차이로. 1% 갖고 와서 외자기업 우대 받으려고 하면 인정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그래서 25% 룰을 만든 거예요. 25%를 넘어서야지만 뭐다? 외자기업 합자기업이라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1% 내고 나서 우리 외국인 회사야, 외국인 투자 회사야 라는 말을 하지 마라. 외국인 세법 적용 못 해준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25% 미만, 10%, 20%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자 회사로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을 뿐이에요. 내자 기업 대우를 받는다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10%만 내도 되고 1%만 내도 돼요. 예, 회사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같이 만든 조인트 벤처가 내자 기업 대우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무조건 외국인하고 합자하려면 25% 이상 넘어야 돼요. 이런 말, 엉뚱한 말. 그건 본말 전도가 된 거죠. 25%를 넘으면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25% 무조건 넘겨야지만 외국인 투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1%만 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출자 비율에 따른 공동책임 당연한 이야기죠. 출자 비율에 따른 이유 분배 당연한 이야기.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예. 그 다음에 뭐 합작 투자에 비하여, 예, 벌써 이제 합작과 비교가 되고 있죠. 줄을 치시면 돼요. 합작 투자에 비하여 불리한 투자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없다. 그리고 합작 투자가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공동 투자, 뭐 당연한 이야기, 공동 경영 당연한 이야기, 지분에 따른 공동 손익 부담 당연한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유한책임 회사로서 유한책임 회사. 예, 지금 여러분 대부분 중국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무슨 유한회사란 말이 있을 거예요. 정식으로 말하면 예, 유한책임회사가 맞고 거기다가 책임자를 갖다가 대부분 생략해서 예, 귀찮아서 유한회사라고 줄여서 표시하는데 예, 유한책임회사 중국에서는 대부분 기본이 유한회사고 상장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주식회사로 바꿔요. 그래서 한국은 기본이 뭐예요? 주식회사죠. 그 다음에 특별한 뭐 사정이 있을 때 유한회사 체제로 가는데 중국은 기본이 처음에 뭡니까? 유한회사. 그 다음에 상장을 하려고 하겠다 한다면 그때서야 주식회사로 회사 조직을 변경을 해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뭐다? 유한회사는 지분이 퍼센트로 표시되는 거고 지분은 주식 수로 표시되는 것 뿐이에요. 예, 몇 주 있냐, 몇 주 있냐. 주식회사는 너 주식 몇 주 갖고 있어. 그러면 10%네, 5%네 해서 주식 수로 표시하는 거고요. 유한회사는 주식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분 자체가. 그냥 나 몇 프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거래를 간편하기 위해서 한 주, 두 주,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상장할 때만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체제 형태를 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 유한회사. 그래서 여기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고 해서 A, B, C 있죠. 예, 당연히 회사의 부채에 대한 부담, 뭐 자산총액 이내에서 뭐 부도나면 많은 거죠, 법적으로. 그 다음에 투자자의 채무 부담, 출자액 이내. 회사가 망했다. 그럼 투자자가, 주주가 돈 더 내야 되냐? 책임지고 물어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투자자 상호간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다른 주주가 망했다면 내가 왜 도와줘야 돼요? 예, 전혀 관계 없어요. 연대 책임 이런 거 없어요. 회사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 없어요. 우리 회사가 망했을 때, 예, 우리 주주들끼리 연대해갖고 회사에다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없어요. 예, 당연히 유한회사 책임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국의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합작기업 가요. 합작기업. 예, 합작기업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봤던, 독자기업, 본사가 돈을 내서 만들었죠? 두 번째, 합자는 중반과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법인이 자본을 내서 만든 회사죠? 그런데 합작기업은요, 돈으로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니? 라고 물으면 딱 두 글자 대답하면 돼요. 계약이요. 계약. 계약서 써서 만든 게 합작기업이에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금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뭘로 만들었어요? 계약으로 만들었어요. 자본금 납부가 꼭 돼요?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 형태를 안 띄고도 합작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합작은 뭘로 만든다? 계약으로 만든다. 그럼 계약으로 만들면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자본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어떤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것 같지만 자본금이 없는 상태의 회사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 회사는 예, 유한회사는 아니겠죠. 자본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 한번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예, 위 법률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뭐에 의거해서? 계약에 의해서 만든 회사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출자 금액에 따라 지분율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 뭐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투자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가끔씩 한국에 좋은 기술이 있다. 예, 너 돈 하나도 안 내고 내가 중국에서 지분 50% 줄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돈 안 내도 계약에 의해서 너 지분 50% 가져가. 예, 넌 돈 하나도 안 내도 60% 줄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따라서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가 융통성 있게 조절이 가능하죠. 왜냐면 나 돈 안 내고 지분 50%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불리한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줄 치시고요. 특징 볼게요. 계약주의. 다시 한번 계약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합작 조건 및 그에 따른 권리 및 책임이
예, 쌍방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계약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모든 건 다 계약서 따라 가능해요. 단적으로 뭐까지 가능하냐? 내 지분 갖다가 1대1로 하자고 협약할 수 있어요. 나 1, 중간 투자자 1. 지분율은 일단 그렇게 써놨는데, 회사 났을 때, 회사가 이익 났을 때, 5년간은 제가 100% 다 가져가. 그리고 나서 6년차 이후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지분율 따라서 1대1로 가자. 50대 50으로 나눠 가자. 그 내용 협약까지 가능한 게 합작계약이에요. 그래서 지분율에 따라서 이익 나눠갖고 배분하고 하는 거, 유혈권 가는 건 뭐예요? 합자였죠. 근데 합작은 계약서에 쓰는 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쓰는 대로 다 돼요. 그래서 계약주의라고 말씀드렸고요. 출자의 다양성. 예, 제가 금방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돈 한 푼 안 내고도 된다고 그랬죠? 예, 꼭 돈 안 내도 되는데, 그럼 기계나 지식재산권이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더 되겠죠. 그래서 출자의 다양성, 화폐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약정 배분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토지, 천연자원, 설비 등 다 투자의 대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매기, 기업 형태의 융통성. 법인격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으로 만든 조직이라니까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자본금이 있어서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법인격이 없이도 어떠한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체로 구성될 수도 있긴 있다. 이론적으로. 예, 근데 한 번도 저 솔직히 본 적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법인격이 있는 회사로 구성된다면,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자본금이 실제로 납부가 됐다. 중방이 납부를 하건 한방이 납부를 하러 간에 자본금이 실제로 일부가 납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유한회사로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또 강조드리죠. 이익배분의 융통성, 별도 약정에 의해 이익분배가 가능하다. 예, 별도의 약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꼭 지분율이 아니더라도 지분율과 무관하게 이익배분하는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한 경우 그 아래 있는 갈매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을 조기에 회수 가능한다. 뭔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 난다면 내가 먼저 한국 쪽에서 외국인 측에서 먼저 이익을 네가 투자했던 것만큼 다 뽑아가. 그 다음에 다 뽑아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분율대로 5대5로 나눠서 다시 이익 난 거 가져갑시다. 계약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먼저 내가 유리한 것도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다 합작하겠죠. 다 합작하고 싶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그 아래 갈매기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갈매기, 투자기가 만료 시 합작 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방한테 귀속된다. 뭔 말이에요? 지금 계약이죠. 계약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예. 모든 계약은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과 대가.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계약에는 기간과 대가가 필요해요. 여자친구한테 나 너 평생 사랑할게,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계약서에 그렇게 쓸 수 있다 없습니다. 벌써 말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평생 뭐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분율 이렇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 불법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합작 계약서 쓸 때 계약 기간 영원히 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계약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된다? 그 회사가 갖고 있던 모든 순자산은 다 중방으로 넘어가요. 모든 순자산은 중방으로 넘어간다. 예, 수강생들 여러분 지금 막 조심은 안 돼요. 예, 조심은 안 돼. 그 다음에 조기회수 방법. 같은 이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에게 투자자본 4만 금액 약정 이후 이익금을 뭐 배분하는 방법이라든지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합작기업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중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자동차 회사들 다 합작 상황이에요. 예, 현대차, 기아차 다 합작이에요. 그래서 계약기간 30년, 50년 끝나고 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중방 쪽에다가 홀라당 벗어주고 나오면 돼요. 예,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있는 그대로 다 홀라당 벗어주고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제품, 우리 원재료를 먼저 받아다 쓴다든지 예, 현대나 기아차
부품들 우리 한국기회사 와서 공급 다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 이유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주는 거다? 중방한테 다 주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합작기업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표처 볼게요. 대표처, 정식 표현은 상주대표기구라고 돼 있어요. 대표처 정식 명칭은 여기 적용 법률 보시면 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정식 명칭이고 대표처라고 하기도 하고 뭐 판사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처, 판사처. 그래서 이 대표처는 내용 볼게요. 뭐 가장 용이하고 초보적인 단계의 연락사무소다. 예. 대표처는요, 말 그대로 대표처예요. 예, 연락사무소 개념입니다. 연락사무소. 그래서 이 대표처는 법인체가 아니에요. 예, 그냥 한국에 있는 회사의 조그만 중국 사무실이에요. 사무소라고 하기 좀 거창하고 한국 본사의 중국 연락사무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락사무실은 따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습니다. 예,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징 첫 번째 갈매기 보시면 직접 경영활동 불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내가 독립적으로 중방의 사업 파트너와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한다. 매입하고 매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시장 조사, 본사하고 전화 주고받고 메일 보내주고 하는 연락 업무 가능하고 중국 파트너와의 연락 업무 가능하죠. 예, 근데 이건 내가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사에 지시받고 하는 거예요? 본사 지시받고서 중방 파트너한테 어떤 의견 전달해주고 현지 연락 사무소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본사 지원 활동 가능하고 다만 뭘 못한다? 독립적인 경영 및 영리 활동 불가다. 예. 법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금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법인격이 없으니까 지 이름으로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계약서 쓴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거예요? 본사에서 도장 받아다가 법인인가 받아다가 여기서 본사의 명의로 도장 찍어주는 걸 말하는 거겠지. 이 대표처 이름으로 계약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설립자본금 요건도 없고 세금 제한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결론은 대표처 명의로 계약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대표처 하나에 외국인은 맥시멈 몇 명까지 취업 가능하냐? 4명입니다. 4명.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예, 질문 많이 하시는데 4명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대표처다 보니까 원래는 고용계약이 안 되는 거죠. 직원 고용하는 것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고서 중국인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직원 고용 시 반드시 노무 파견 업체를 통해서 고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페스코 이런 몇 개 있는 외국인 전문으로 인력 파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고용해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고용했다간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질문해요. 나 길에 가다가 이쁜 아가씨 받고 아니면 거래처에서 이쁜 아가씨 있는데 그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 손 잡고 페스코 같이 걸어가면 돼요. 내가 이분을 채용하고 싶어요. 여기 소속으로 페스코 소속으로 바꿔주세요 해서 채용을 그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그냥 이쁘다고 해갖고 내가 그냥 계약서 쓰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대표처가 이제 세금 문제를 봐야 되겠죠. 대표처가 어떤 세금을 내냐. 맨 아래줄 보시면 대표처가 부담하는 세금은 무슨 세금이에요? 기업소득세. 예전에는 쓰세요 밑에다가 예전에는 뭐도 냈었다? 증치세도 영업세도 납부를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처도 영업세와 증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거 신고 납부해주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일감이 하나 또 빠진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냐? 금방 말씀드렸잖아. 이 회사가 대표처가 직접 매출을 못 일으키는데 그럼 어떻게 세금을 내냐? 결국은 대표처는 연락사무실이기 때문에 전화비,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비용만 쓰는 조직이지 매출을 못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금을 내냐? 예, 거꾸로 환산을 해요. 예, 80원을 원가로 쓰면은 거꾸로 환산해서 네 매출액이 100원쯤 되겠구나라고 해서 역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6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공식 한번 볼까요? 예, 당기 발생한 지출액을 나누기 1 플러스 인정수익률로 해가지고 역산을 한다는 거예요. 1 빼기 인정수익률로 예, 역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 네 마진율이 20%다 라고 업종별로 판단을 해서 역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거꾸로 산정이 되겠죠. 추정이 되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간주 수익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간주 수익 금액이 얼마 계산될 거 아닙니까? 예, 아래 사례 볼게요. 한 달에 얼마만큼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35만 원. 그리고 이 운영비 이외로 한국인 주재원이 지방공인 직원이 몇 명 있다? 3명 있고 이 3명의 급여 합계액이 10만 원이 나간다. 중국 과세당국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비용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이 대표처의 인정수익률은 20%예요 라고 지금 예제를 들어놨어요. 그러면 간주 매출액, 간주 수익금액 계산해야 되죠. 예, 총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달 비용이 35만원 더하기 10만원 해서 45만원이죠. 나누기 1 빼기 간주 수익률에서 80% 나오겠죠. 1 빼기 20% 하면 80%. 그러면 역산하면 여러분이 계산기 쳐보시더라도 562500원이 튀어나올 거예요. 562500원. 네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얼마일 때? 45만원일 때 얘네들 마진율을 20%로 간주한다면 매출액은 얼마쯤 된다? 56만 2,500원쯤 된다. 이게 중국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네가 이 정도 돈 안 벌 거면 중국의 대표처도 안 만들 거 아니냐. 대표처 만들어 놓고 예, 사회 공헌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입장 마찬가지죠. 뭔가 역할이 있는 거고 본사의 이익에 공헌하는 게 이 정도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6만 2,500원만큼 니네들이 매출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6만 2천원 곱하기 니네 이익률이 몇 %였어요? 간주한 게 정부에서 20%죠. 그럼 이게 이익금액 나오는 거죠. 56만 2천원 곱하기 20%가 이익금액이죠. 거기에 중국 법인세 세율 몇 %? 25% 곱하면 228,125원이 나와요. 예, 총 쓰는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45만원 비용이었죠. 45만원 대비 28만원 하면 한 몇 % 정도 나와요? 한 6.5%, 7% 가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 비용 얼마나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28,125 좀 해보시라니까. 28,125 나누기 28125 나누기 핸드폰 갖고 여러분 해보세요. 28125 나누기 제가 해볼게요. 28125 나누기 45만원 6.25. 예, 6.25% 나온대요. 예, 625. 예, 예. 6.25% 나온대요. 제가 이거 지금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사는 한국도에서 이제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6.25%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월 달에 예산이 떨어져요. 11월 말에 예산이 떨어져 갖고 12월 달에 살아갈 자금이 없어진다고. 6.25는 거의 한 1년 예산이 8%일 거 아니에요. 한 달 예산이 1년 1 나누기 12 하면 8%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의 6.25%가 1년 쓸 돈에 세금으로 법인세로 나가야 되니까 법인세 예산 안 잡고 오시면 12월 달에 예산이 빵꾸가 나요. 한국에 전화 또 해야 돼. 미안한데 놓쳤어. 세금 내느라고 돈이 모질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법인세 예산 잡고 대표처로 나오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56만 2,500원 곱하기 20% 곱하기 25%인데 예, 곱하기 25 안 하고 그냥 56만 2,500원 빼기 45만원 하셔도 금액은 똑같이 나와요. 거기다 25% 곱하시나. 예.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데 저기 맨 위에 보시면 단기 발생한 지출액하고 예, 아래 주석으로 연결되어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읽어볼까요? 주의할 점은 비용이 아니라 단기 지출액을 사용하여 계산한 예를 들면 구매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여러분 같이 읽으셔야 돼요. 비용 것이 아니라 구매 원가 자체를 비용으로 여기서 회사가 쓰는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회계에 너무 익숙해갖고 자동차 샀으면 자동차 유지비하고 감가상각비가 비용이겠구나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현금 지출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주 수익 금액 맨 위에 설명할 때 제가 얼른 넘어왔어요. 그냥 비용인 것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비용이 아니고 뭐다? 지출액, 현금 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살래도 자동차를 살 예산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또 뭐가 들어가요? 6.25%만큼. 예, 그럼 옛날에는 영업세, 증치세가 있었어요. 6%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12% 넘는 비용이 세금으로 나갔었어요. 무조건 12월달 되면 예산 빵꾸 났었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래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참고 대표서 증치세, 과세, 면세 전환 추진돼 있죠? 언제부터? 2017년도 2분기부터는 대표성 증치세 내지 마세요. 단지 뭐만 내세요? 예, 법인세만, 기업소득세만 납부하세요라고 정책이 나와 있었다,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보셔야지 설명이 완벽해집니다. 62페이지 우리 보고 있죠? 예, 지금까지 30분 동안 설명드린 건 뭐였어요? 이전 법률이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돌아가요. 합작기업, 합자기업 돌아가는 거고, 이게 언제부터는 없어진다? 2025년부터 완전히 바뀌어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예, 제가 차 한잔 하고요. 맛있어요. 네. 62페이지 다 열으셨어요? 네. 예, 62페이지 보시면 예, 중에 합자경영, 합작경영, 외자기업 우리 다 지금 배운 거죠. 네. 그게 하나 무슨 법으로 다 묶여요? 외상투자법. 그냥 나중에는 외상투자기업으로 다 묶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나누는 게 합작기업, 합자기업, 독자기업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 뭘로 묶인다? 하나로 외상투자법으로 하나 묶이고 이제 그 회사 이름도 외상투자기업이라는 걸로 하나로 묶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줄줄 읽을 필요는 없고요. 뭐 네거티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볼게요. 네거티브 투자 관리 목록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뒤에 우리 교재 뒤에 나와요. 외상 투자 기업 지도 관리 목록이라고 해서 외국계 회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중국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눠놨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군수 산업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총 만들게 할까요? 못할까요? 그 다음에 철도 산업 외국에 와서 외국 회사가 한국에 와서 철도 산업 하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해요. 통신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외국계 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외국인 회사가 못하는 것을 구분해 놨는데 그걸 갖다가 해서 네거티브 목록이다, 투자 목록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업 최고 권력기구가 제일 중요해요. 예. 기업 최고 권력기구. 여러분은 한국에서 회사에서 제일 큰 회의가 무슨 회의로 아시나요? 주주총회죠? 예. 근데 중국에서는요, 외자 기업일 때는 주총이 중요하죠.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본사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합작을 한다, 합자를 한다. 이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뭐라고 써있죠? 이사회, 동사회라고 써있어요. 주주총회는 지분 비율대로 이익을 얼마 나눠가는 거다라고 만든 이익 난 걸 피자 조각 내는 거 비율로 나누는 것만 주총회에서 했었던 거고 이전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동사회, 한국말로 말하면 이사회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예. 일단 그
중요한 내용은 이 뒤에 계속 이어져요. 일단 지금 포인트만 색깔만 칠해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어떤 회의가 제일 중요했다더라? 합자했을 때, 중방 파트너와 한국 쪽에서 합작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했다? 동사회, 이사회가 제일 중요한 회의였었던 거고, 주총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익 배당을 갖다가 이번에 총 이익 100억 났는데 60억 배당해갈까 50억 해나갈까 그것만 결정하는 게 주총이었다. 해서 지금 가장 큰 권력기구로 바뀐 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총에 보시면 변경 전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주총이 큰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이제 변경되면 어떻게 된다? 한국에서의 주총처럼 정관 변경이라든지 뭐 해산 분할 청산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결정할 수 있다? 주총이다. 그래서 뭐 50% 결의권, 3분의 2 결의권 한국하고 유사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 이후로는 그래서 이전의 규정으로는 합작하고 합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회의가 어디였었다? 이사회였었다. 이사회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 뒤에 이어지는 6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고요. 왜냐하면 한국 측 투자자하고 중국 측 투자자가 싸울 때 누가 파워가 세냐? 금방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으로는 내가 지분이 맞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서 이겨야 돼요? 이사회의 머리수를 장악하는 게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건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그거 배울 때 다시 와서 복습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62페이지와 63페이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이 주총이 아니라 이후로는 이전에는 주총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후로는 뭘로 바뀐다? 주주총회로 바뀐다. 한국하고 동일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알아두시고 뒤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강론에 또 들어갈 거예요. 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 할 때 다시 백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회사법 지금 아주 개괄로 해갖고 합작 그 다음에 독자법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후에 바뀌는 외상투자법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총으로 바뀌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이번 시간 잘 배운 걸로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